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내과의사에서 주관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임상순환계학회 회장직을 맡아서 학회 활동하고 있고 고양시에서 유재춘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유재춘입니다. 오늘 저는 2025 고혈압 맞춤 치료라는 제목으로 고혈압의 최신 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여러분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고혈압 진료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17년도에 고혈압 정의를 130에 80으로 발표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작년에 24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고혈압 진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나라도 대한고혈압학회에서 2022년도에 진료 지침을 발표했고요. 아마도 내년에 2026년에 고혈압 진료 지침이 새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나라 2022년 진료 지침과 유럽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고혈압 진료 지침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고혈압에 대한 최신 지계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나이라든지 동반 질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약을 쓰고 치료를 하는지 관리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분류 기준은 이제 많이 바뀌어 왔는데 2017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심장학회에서 고혈압은 그러면 이제는 130에 80으로 하자. 기준을 계속 우리가 140, 90으로 했는데 이때 2017년도에 130에 80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후에 이제 저희 대한고혈압학회하고 유럽 심장학회 고혈압학회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혈압은 140에 90이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럽 심장학회에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승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140에 90이 고혈압이지만 그보다 조금 낮은 120에서 수축기는 120에서 139, 이항기는 70에서 89 사이를 상승 고혈압군으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분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기존의 고혈압 진단 기준은 진료실 혈압으로 기준을 합니다. 진료실 혈압으로 기준으로 해서 수축기 혈압이 140 또는 이항기 혈압이 90.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도 고혈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고혈압을 정의해서 좀 더 혼란을 좀 최소화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나온 거에도 결국은 고혈압은 여러분들 140에 90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럽 심장학회에서 상승 혈압 개념을 도입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축 혈압이 120에서 139 또는 이항기 혈압이 70, 89를 상승 혈압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고혈압으로 진단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잠재적인 고혈압군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런 분들은 고혈압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고 이런 환자들도 역시 심혈관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넣어놨고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 이런 환자들도 이런 군들도 생활 습관을 아주 개선을 강력하게 하고 또 장기적으로 심혈관 위험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크게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은 결국은 이 120에서 139, 이항기가 70에서 89의 환자군들을 잠재적 고혈압군으로 간주를 하고 조기에 우리가 생활요법이라는 약물 치료 같은 이런 치료를 개입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혈압을 치료할 때 혈압약을 쓸 때 목표혈압을 어디까지 낮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연구들은 일반적인 환자들 일반적으로는 140에 90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40, 90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고위험군이거나 또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콩팥 질환 그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라든지 또는 알부민 유래가 단백뇨가 있다든지 그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10 정도 더 낮추자. 130에 80까지 10 정도 더 낮추자 하는 게 이게 목표 혈압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나온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좀 더 낮추자. 120에 129까지 타겟으로 하자. 혈압을 더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도 로우에서 베르라는 개념이지만 혈압도 점점 더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단 기준은 우리가 140에 90 이때까지 나온 거 유럽이라든지 한국 고혈압학회에서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말한 것처럼 고혈압 진단 기준은 140에 90이고 단 미국에서는 2017년도에 130에 80을 고혈압에 정했지만 현재까지 여러분들 그냥 140에 90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 목표 혈압은 140에 90이 목표지만 조금 더 낮추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들은 더 낮추는 쪽으로 120에 129, 70에 79까지 그 목표 혈압을 더 낮게 한다는 타겟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 의구심이 뭐냐면은 그럼 고혈압을 왜 치료를 해야 되는가? 왜 치료를 해야 되는가? 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가? 그게 대한 답이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혈압은 우리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혈관이 안 가는 데는 없죠. 안 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피를 펌핑해서 전신에 혈관을 보내는데 혈관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관에 가야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조직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 혈관에 가게 되는데 이런 혈관의 압력이 높은 고혈압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고혈압에 관련된 장기들의 손상이 온다, 데미지가 온다는 거죠. 데미지가.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혈압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가면은 우리가 망막증이 오죠. 눈부터 볼까요? 눈에는 망막증이 오고 우리가 심장에는 혈압을 치료가 안 하게 되면은 심장이 두꺼워져요. 커지고 비대해지고 자심방도 커지고 자심실도 늘어나고 자심방이 늘어나면 제가 지난번에 비온 데서 말씀드렸죠. 심방세동이 잘 생긴다 그랬죠. 심방세동이 생기고 간상동맥 질환도 잘 생기고 심근경색도 잘 오고 심부전도 오게 되고 심장이 결국은 나중에 두꺼워지면은 심장이 뻣뻣해져서 결국 피를 제대로 박출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숨이 차는 그런 심부전이 오게 되고 또 콩팥에도 압력이 계속 높게 되면은 사고체가 딱딱해져 가지고 사고체 고혈압도 생기고 그 사고체가 망가지면서 단백이 밑으로 소변을 빠지는 거죠. 단백뇨가 생기게 되고 결국 신장 기능이 나빠지게 되고 또 잔잔한 미세 혈관들에도 전부 우리 몸에 가는 혈관들에도 결국은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가 기능이 나빠지게 되고 섬유화되고 말초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또 큰 동맥들은 우리가 대동맥이라든지 이런 큰 동맥들은 그리고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고 혈관에 석회가 쌓이고 뻣뻣해지는 경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뇌에 가는 혈관이 우리가 혈압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뇌에 뇌경색이 오게 되고 출혈이 생기고 위축이 치매가 빨리 온다. 치매가 빨리 오고 뇌출혈 오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인체에 있는 모든 장기에 이 혈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혈압은 평생 그냥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그냥 그렇게 약을 드시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혈압 가이드라인들에서 혈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낮추자고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115에서 75를 초과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이쪽이 수축기 혈압, 이쪽이 이항기 혈압이고 이쪽에 이제 폐혈성 심질환 사망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나이대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20씩 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사망률이 2배씩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사망률이 더 높겠죠. 당연히. 높아지고 수축 혈압이 더 가파르죠. 그죠? 가파르고 이항기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항기 혈압도 여러분 뭐 이항기만 좀 높으면 괜찮습니까? 질문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항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항기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좀 더 타겟을 자꾸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이유가. 그럼 이렇게 낮춰서 혈압을 치료하면은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 그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수축기 혈압을 5 정도만 낮춰도 심혈관계 위험이 10%나 감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나 감소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모든 혈압에서 다 그렇지만 특히 왜 자꾸 타겟을 120 자꾸 점점 낮추느냐? 120까지 120 미만에서도 수축 혈압을 낮추면은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데이터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 질환 우리가 결국 장수하는 비결, 오래 사는 비결은 심내혈관 질환이 안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거는 결국은 혈압을 좀 더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를 하자는 거죠. 120에 120까지 유지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환자가 견딜 수 있으면은 120까지 최적의 지점으로 낮추자는 게 최근에 작년에 나온 유럽 심장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환자가 견디고 가능한 낮게 도달까지 낮추자. 그게 이제 새로 지침들이 새로 바뀐 거고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좀 더 높게 140 미만으로라도 유지해야 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치료 전에 이미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든지 저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너무 낮추면 안 되겠죠. 또 나이가 너무 많다. 85세 이상인 경우에는 너무 120까지 낮추지 말고 140 미만을 고려를 해도 되고, 환자가 또 너무 노쇠해 가지고 거동도 못하고 집에 거의 뭐 침대에 그냥 누워 계시는 상태인데 그런 환자를 뭐 혈압을 120까지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환자들, 또 뭐 암이라든지 다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3년밖에 기대 수명이 안 남았는데 혈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 기준 외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낮추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치료할 때 개별화된 목표를 설정, 맞춤 치료라는 게 이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개별화된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죠.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또 어떤 동반된 질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콩팥병이 있다든지 심장병이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그런 병이 있을 때 그 병에 따라서 약제도 다르고 우리가 치료 기준도 다르고 목표치도 어떻게 할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동반 질환 유무, 또 환자의 노쇠 정도, 뭐 80이 되어도 이렇게 잘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은 혈압을 잘 낮춰야 돼요, 적극적으로. 근데 80인데 집에서 거동을 못 한다. 그런 분들은 혈압을 적극적으로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도달 가능한 낮은 혈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단순히 수치적으로 목표 달성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여러분들이 약 드시는 분들이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최적의 혈압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고령이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위험이 있거나 낙상하거나 과도하고 또 잘 못 움직이는 이런 분들은 혈압 타겟을 좀 더 낮춰서 좀 더 높여서 유연하게 목표를 설정한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압 강화를 치료를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혈압 환자분들은 우선 바로 약제를 쓰는 것보다는 우선 생활요법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이 있는 이런 환자들에서 상승 혈압이 있을 때는 좀 다릅니다. 그럴 때는 3개월간 생활요법 하고 나서도 만약 혈압이 계속 130에 80을 높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140에 일단 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140, 90 이상이면은 생활 습관과 함께 무조건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시작하자는 거고, 또 85세가 초과된 연령에서도 환자분이 거동을 잘하시고 활동을 잘하시면은 평생 약물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고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또 새로운 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진료실 밖의 혈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원칙은 진료실 밖에서 재는 혈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료실에 오면은 여러분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집에서 재면은 혈압이 낮고 그런 것 같다. 이제 백이성 고혈압,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고혈압이 그러고, 그 반대로 진료실은 혈압이 정상인데 집에 가면 혈압이 높은 그런 거는 이제 가면 고혈압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혈압을 진단할 때 단순히 진료실 혈압만 재가지고 그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실 밖의 혈압을
권장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지침서에서 권장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환자 본인이 직접 재는 가정혈압이 있었을 거고요.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계를 차고 가서 24시간 혈압이라든지 반지형 혈압을 그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정혈압을 여러분 측정하실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의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확하게 재야 돼요. 정확하게 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24시간 활동 혈압을 재어서 우리가 주야간 패턴이라든지 혈압은 계속 우리가 진료실 재는 한두 번 재는 거지만 혈압은 수시로 지금 매 순간 혈압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봐서 우리가 약제를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춤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야간에 또 혈압이 높거나 아침에 높은 사람 그런 사람도 감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 혈압을 한 번 정도는 꼭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진료실 밖의 혈압을 촬영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게 진짜 혈압인지 이 사람이 진짜 감염 고혈압인지 배기 고혈압인지 진짜 고혈압인지 진짜 약물을 잘 안 듣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건지 치료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할 때 그런 진료실 밖의 혈압을 활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측정. 여러분들 지금 혈압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혈압계를 사용하실 때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혈압계를 이름을 넣으면은 이게 검증된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혈압계를 반드시 사용하고 혈압계를 측정할 때는 올바른 측정법을 준수해야 되고 일관되게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료실 밖의 혈압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배기와 감염 고혈압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 해보는 진단적 목적으로 권고를 하고 또 치료할 때도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용량을 조절할 때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 혈압을 측정하실 때는 반드시 검증된 혈압계를 사용하시고 최소한 5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분간 어디 막 활동하다가 바로 재면 금방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30분 전에 커피, 술, 담배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5분 전에 딱 앉아가지고 안정을 한 다음에 이런 책상에 앉아 식탁에 앉는 게 제일 좋겠죠. 하는 게 좋고 아침과 저녁 두 번 측정하는 걸 권장하고요. 뭐 매번 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측정 두 번 측정을 권장하고 1, 2분 간격으로 두 번 측정하는데 저는 이제 세 번. 첫 번째는 항상 좀 높게 나오니까 그걸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측정한 거를 권장하고 그걸 평균하시는 거 하고 가정 혈압을 여러분 아실 때 진료실 혈압보다 5 정도가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35에 85 이상인 경우에 이제 고혈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진료 지침 가이드라인 약물 치료는 초기에 단일요법을 어떤 환자들에게 선택할 것인가 그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승혈압이라든지 또 너무 노쇠가 있는 환자라든지 정상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환자들이라든지 또 80 이상 고령 환자들은 초기에 이제 복합제를 쓰는 것보다는 단일제 약제를 쓰는 게 권장되고요. 모든 고혈압 환자는 이제는 저용량 이제 병용요법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제가 주로 많이 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칼슘 기량제와 ARB 제제 또 CCB 그렇죠. CCB 칼슘 기량제 ARB 제제하고 이뇨제 그 두 개를 섞어서 쓰는 두 가지 약제의 병합을 권장하고 있고요. 만약 이 두 가지 약제로서도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세 가지 약제를 복합제를 권장하고 요즘은 싱글필로 콤비네이션 돼가지고 복합제들 약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고 있고 그래도 만약에 조절이 안 되면은 용량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용량별로 있는 용제를 최대한으로 올리고 1 내지 3개월 동안의 혈압을 관찰을 하는데 저는 대개 이제 2주, 한 달, 3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개 이제 1개월 내에 평가를 해보고 가능하면은 3개월 이내에 혈압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 이런 검사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약제를 쓸 때는 한 가지 약제에 여러 가지 복합제 들어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 먹기가 편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여러 가지 약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베타 차단제는 만약에 협심증이 있다든지 심근경색증이 있다든지 자신실 수축이 떨어져 있다든지 신부전이 있다든지 그렇죠. 신부전이 있다든지 심박수가 빠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세 가지 이뇨제를 포함한 세 가지 약제를 쓰더라도 조절이 안 될 때는 고혈압 클리닉을 보낸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인제 스피르노락토라는 이뇨제가 있습니다. 그 이뇨제를 좀 더 추가를 해 본다든지 다른 약제 알파 차단제라든지 중추장애 하락 강화제 등을 이런 약제를 쓸 수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가 인제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 치료를 해서 신장에 있는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시술을 하면은 혈압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시술을 해볼 수 있다. 정 조절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순화하고 효과를 증대시키자, 고혈압 치료를 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은 싱글 필 콤비네이션, 보정 복합제, 이 약 뭐 노바 여러 가지 약들을 여러 알을 먹는 것보다는 그걸 하나로 만든 그 싱글 복합제를 권장을 하고요. 처음에 초기 치료할 때는 이제 고정 복합제를 쓰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냐면은 결국은 복용 복약 수용도를 높이는 거죠. 약을 잘 먹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초기에 혈압 조절 효과를 증대시키고 약을 이렇게 쓰면서 혈압이 초기에 잘 떨어져야 환자가 약을 잘 먹게 되지 자기 잘 안 떨어지고 이러면은 혈압이 잘 안 떨어지면은 우리가 인제 중간에 또 약 먹다가 잘 안 오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혈압 조절을 정대하고 또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건 뭐냐면 초기에 이런 건 저용량 복합제를 쓰게 되면은 약재 한두 개가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작용을 낮춰줄 수가 있거든. 서로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싱글필 콤비네이션 이제 복합제를 권장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약제로 쓸 때는 우리가 ARB라 그러죠.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수용체 차단제하고 칼슘 차단제 조합을 많이 쓰고 그 외에도 또 이뇨제를 같이 추가하기도 하고 이뇨제에다가 ARB를 쓰기도 하고 칼슘 차단제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베타 차단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심증이 있거나 심근경색 심부전, 맥이 빠를 때 우리 베타 차단제를 3차 약제로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고혈압을 환자분들 고혈압 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필수입니다, 필수. 저염식 잘 아시죠, 그죠? 소금 섭취를 5g 이하로 저염식하고 균형 잡힌 식단, 건강식이죠.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 대시 다이어트라 그러죠. 그런 식단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유산소 운동 150분 이상.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 그다음에 금년 절주. 네. 이 생활 습관은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여기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약물 치료를 고혈압 약제를 먹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생활요법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게 되면은 약제 한 개의 효과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이게 노인 고혈압에 대해서 치료 지침이 쪼끔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의 정의가 인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고혈압 학회 가이드라인 지침서에서는 이때까지는 노인을 65세 이상을 노인을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보고 있고 80이 초과하면은 초고령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인제 쪼끔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겠죠. 나이를 쪼끔 더 올린다든지 좀 더 이제 지침서가 바뀌겠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고혈압인데 이 노인 고혈압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140에 90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고혈압이고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고혈압인데 65 이상의 건강한 노인과 80 이상의 노쇠한 노인을 구분해서 치료 접근을 달리야 한다.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0세 이상이 되면은 남녀 모두에서 한 절반 정도는 고혈압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여성들은 특히 폐경기 이후에 50대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증가하고 70세 이후에서는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들이 고혈압 환자 유병률이 더 높게 되고 또 수축혈압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축혈압은 증가하는데 이한계혈압은 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맥압이 이 사이를 맥압이라 그러는데 맥압이 증가하고 수축혈압이 높아지는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인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프를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60대가 되면은 남녀에서 혈압이 나이가 들면 점점 혈압이 올라가죠. 수축혈압, 이한계혈압 다 올라가는데 60세를 기점으로 해서 수축혈압은 계속 올라가지만 이한계혈압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고혈압의
임상적인 특징은 수축기 혈압이 높은 고혈압이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 수축기 고혈압. 그건 왜 그러냐면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혈압 변동성이 증가합니다. 혈압이 기립성 저혈압도 많이 생기고요. 식후 저혈압도 많이 생기고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 변동이 심하고 또 노인 고혈압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약제를 많이 먹게 됩니다. 당연히 동반 질환이 많겠죠. 당뇨도 있고 심부전도 있고 뭐 스텐트를 넣었던 간상동맥 질환도 있고 풍이 왔다 뇌졸중도 있고 또 콩팥도 나쁘고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약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약제가 많다는 거고 노쇠가 갈수록 이제 증가하겠죠. 노쇠하게 되고 그래서 이 노인 고혈압을 특히 노인 고혈압을 우리가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 맞춤 관리를 해야 된다. 노인분 각자의 개별화된 일괄적으로 무슨 약을 먹고 쓰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 고혈압에서 특히. 그래서 왜 이렇게 노인 고혈압이 되면 이렇게 혈압이 수축기가 높아지고 이항기가 낮아지느냐. 결국은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분 나이가 노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가는 혈관이 없잖아요. 그 혈관에 노화가 되면은 혈관에는 모든 게 내피가 있고 중간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외피가 있거든요. 이 내피 세포가 혈관하고 접촉하는 세포가 내피 세포인데 이 내피 세포에 얼마나 많은 인생 동안에 그동안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과 이런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이 내피세포에서 혈관을 늘리는 물질도 분비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좋은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혈관이 늘어나는 거예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죠? 늘어나는 게 안 되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또 대동맥 큰 동맥은 탄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일라스틴이라는 파이버들이 큰 혈관에 있는 파이버들이 그게 없어지면서 콜라겐에 대치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지면 여러분 완충작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게 심장에서 푹 피를 짜서 전신을 내보냈다 돌아올 때 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완충작용이 있으면 이게 천천히 갔다가 제대로 돌아오는데 뻣뻣하니까 빨리 싹 갔다 빨리 돌아오니까 결국은 돌아올 때 이완기 쪽에 빨리 돌아가니까 이게 얹혀버리는 거예요. 압력이. 그러니까 이게 수축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혈관이 완충작용이 있고 그럴 때는 피가 심장에서 쭉 나갈 때 이쪽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혈압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젊을 때는. 그리고 이항기 혈압도 늘어났던 게 이제 짜주니까 이항기 혈압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면은 이게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오는 거죠.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항기 혈압은 완충해 주는 역할을 짜주는 힘이 없으니까 이항기 혈압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축 혈압이 높게 되면은 이게 수축 혈압이 높게 되면 심장이 피를 짜서 전신을 보내야 되는데 이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딴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의 보상으로 심장 벽 근육이 두꺼워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압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심장이 비대해진다는 거예요. 자심실 비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심부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또 이항기 혈압은 우리가 심장에 피를 이거 펌핑해서 피가 나갈 때 우리가 심장이 먹고 사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간상동맥에 이항기 때 간상동맥 혈류가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이 이항기 혈압이 낮게 되면은 피 혈류량이 적겠죠. 그럼 심장에 간상동맥에 피가 적게 가니까 심근에 허혈이 온다. 그 협심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심부전도 잘하고 협심증도 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혈압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혈관이 높아지고 수축혈압 높아지고 이항기혈압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혈압이 높아지고 결국은 맥압이 증가하고 또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가 전신 혈관에 다 오기 때문에 콩팥에 가는 혈관에도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혈관 고혈압이 되고 또 변동이 심하고 혈압이 아까 말씀드렸죠. 기립성 저혈압, 식후 고혈압 같은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인 고혈압 환자를 치료할 때는 우리가 이득을 잘 따져봐야 돼요. 뭐가 이득인지 이 사람한테 진짜 썼을 때 맞춤 치료해야 된다는 게 진짜 사망률 이 사람한테 이 약을 썼을 때 줄일 수 있을까? 심부전을 줄일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콩팥이 나빠지진 않을까? 저혈압이 더 생기진 않을까? 또 실신을 하진 않을까? 인지 기능은 어떨까?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수축기 혈압을 일단은 140까지만 하자. 140까지 되면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 만약에 80 이상이고 노쇠한 노인들은 160까지는 봐주자. 160 되면은 이제 치료를 하자. 근데 그 사이더라도 약물 치료에 잘 적응할 것 같으면은 건강한 노인 같으면은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만약에 뭐 그냥 집에 그냥 계시는 분은 밤에 침대에 그냥 계시는 분들은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분들 말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치료를 하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요. 목표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우리나라 진료 지침은 아직까지는 140까지 하자. 140 미만으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뭐 수축기 혈압은 노인은 높고 이항기 혈압은 낮은데 약을 써서 만약에 이항기 혈압이 더 떨어지면은 수축기 혈압도 떨어지면 이항기 혈압도 떨어질 건데 이게 더 떨어지면은 어디까지 낮출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항기 혈압은 70까지, 60에서 50까지도 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70까지를 목표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70 이하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항기 혈압 때 간상동에 피를 공급하는데 이게 이제 공급이 떨어지니까 심근해열이 더 잘 올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낮춰서 안 되는 경우는 간상동맥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노인, 그다음에 재관료술이라는 거는 이제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우회수를 했다든지 하지 않은 여러 군데 다발성 간상동맥 질환 환자라든지 다발성 간상동맥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당뇨병 환자, 또 신비대가 있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고혈압 환자들은 좀 더 하한치를 70 이하로 낮추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낮추지 않는 것이. 그래서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최근 유럽 심장학회 고혈압 진료 지침에도 보면은 60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하고 지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혈압을 140 미만으로 권장을 하자. 그 대신 노쇠한 노인 80 이상일 경우에는 160 이상일 경우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데 지나치게 낮추는 것을 피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 치료 개별화를 해야 된다. 140, 150 정도로 하고 논고혈압 치료 시에는 혈압을 너무 과도하게 낮추는 70 이하로 이항기를 더 낮추는 것은 피하자.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 고혈압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어떤 약질을 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대개 85세 미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 고혈압, 젊은 사람들 고혈압 치료가 동일한 가이드라인으로 하자. 환자가 견딜 수 있으면은, 견딜 수 있는 그렇게 하자. 8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쇠하지 않고 거동을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이다 하더라도 치료에 잘 견디면은 요즘 100세 시대, 지금 뭐 제 외래도 거의 90대신 분들도 꽤 오시거든요. 혼자서 이제 혈압약 타러 당뇨약 타러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약을 평생 쓰자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약을 쓰자는 거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노인분들한테 8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쓸 때는 우리가 장시간 작용하는 약제, 칼슘 기량제라 그러죠. 칼슘 기량제하고 라스 억제제를 고려를 하고 필요할 때는 이뇨제를 쓸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약제를 우선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만약에 너무 노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혈압이 수축기로 올라가지고 이항이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혈압을 낮추는 약물이 있는지 한번 더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면 남자분들은 특히 전립선 약들을 굉장히 많이 거의 뭐 대부분 드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드시기 때문에 전립선 약제가 혈압을 낮추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혈압약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또는 이제 다른 원인 진정제, 잠이 안 와서 안정제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먹게 되고 그 자체도 약이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럴 때 혈압을 좀 더 자주 관찰해 가지고 그 환자에 맞게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낮을 경우는 약을 중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혈압을 치료할 때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량의 반을 쓰자는 거죠. 반을. 저용량부터 2분의 1 용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서히 혈압약을 올려야 돼요. 서서히. 왜냐하면 이 혈압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혈압약을 갑자기 막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어지럼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잘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릴 때는 서서히 용량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80세 이상이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제보다 단일요법을 시작하는 걸 권장하고, 약제는 다 동반 질환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하자는 거죠.
어떤 질환 간상동맥 있을 때는 뭐 칼슘 기량제를 먼저 쓴다든지 심부전증 있을 때는 라스 이니비터 같은 걸 먼저 쓴다든지 이런 건 이제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맞춤 치료를 하자는 거고 베타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혈압을 낮출 때는 서서히 낮추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적극적인 여러분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혈압을 이거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오히려 기립성이 더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혈압을 오히려 잘 조절하시는 분들이 기립성 저혈압이 오히려 적어요. 혈압이 오히려 변동이 심하고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기립성 저혈압 약을 썼을 때 더 잘 오고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이미 연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혈압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하되 약을 먹고 나서도 이제 그런 증세에 오면 이제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 판단을 하는 거고요.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고혈압을 관리를 위해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딱 혈압만 수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동반 질환인데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동반 질환, 모세증을 고려해 가지고 환자 개개인의 맞춤 혈압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약제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약제를 선택할 때도 가능하면은 저용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서히 약제를 올리고 약물 사교 작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 역시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게죠. 비약물요법, 생활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재임식부터 해 가지고 생활 습관을 개선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노인 고혈압을 치료할 때는 항상 기립성 저혈압을 생각해야 돼요. 기립성 저혈압,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지 거동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약제를 점점점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약을 받으면 계속 그 똑같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약제를 변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노인분들은 이제 소통이 기도 잘 안 들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와 같이 와서 소통하고 참여하는 게 집에서는 어떠신지 그래서 환자 중심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은 비욘드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립해서 3분 이내 수축기가 20, 그죠? 이항기가 10 감소하거나 정상 어지럼 쪽에 있는 정상을 동반한 수축기가 90 미만일 때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걸 피하려면은 혈압을 아까 계속 얘기했죠. 서서히 낮추는 게 중요하고 성인 용량에 반응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 이항기 혈압을 70 이하로 너무 낮추는 거는 좋지 않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기립성 저혈압 원인은 워낙 많지만 제일 흔한 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출혈이 심하다든지 설사를 많이 했다든지 출혈을 하다든지 그러니까 볼륨이 이제 많이 빠져나갔을 때 저혈압이 올 수 있겠고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율 능력이 떨어지죠. 그런 떨어졌을 때 많이 오게 되는데 약제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질병,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킨슨도 있고 여러 병들이 있죠. 그런 동반된 병들이 있을 때 기립성이 잘 올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여러분 약물입니다. 약물. 그래서 본인이 혹시 이렇게 앉았다 일었을 때 어지러우시면은 내가 먹고 있는 약을 반드시 이름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걸 다 적어서 주치의한테 가서 내가 이런 약 먹고 있고 혈압약도 먹고 있는데 요즘 무척 어지럽다 이랬을 때 그럴 때는 그걸 확인하시고 그 약제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제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약제들 중에서도 특히 알파 차단제라는 것은 우리가 고혈압 약에도 쓰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많이 쓰거든요. 이 약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유념하시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는 우선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염분 섭취를 많이 한 반대로 여러 가지 자세, 압박 스타킹 이런 건 할 수 있고 안 되면 이제 미도돌이라든지 약제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나온 유럽 가이드라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고혈압 가이드라인도 옛날에 그렇게 강조를 했고 개별 환자의 환자 중심 이제는 모든 이제 당뇨도 그렇고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우리가 쓰리고라 그러죠. 모든 질병의 치료가 환자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진료 지침도. 그래서 환자 개별의 모든 게 단순한 혈압이라든지 단순한 콜레스테롤 수치, 단순한 당 수치 그것만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특성을 하고 그 위험 요소
그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요즘 최근 치료의 가이드라인이고요. 거기서 강조하는 거는 순홍도에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고 좋은 약을 처방을 해도 환자가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약 순홍도를 높이고 효과를 제대로 하는 게 좋다. 그렇기 위해서는 효과도 강하게 오고 순홍도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요즘은 이제 복합제를 굉장히 초기 사용을 권고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한 고혈압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상승혈압을 개념을 강조하겠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상승된 혈압의 개념의 도입은 결국은 고혈압을 생기기 전 단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자. 그게 중점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대한고혈압학회라든지 저희 대한임상순환학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고 생활 습관 개선하고 이런 혈압의 중요성, 치료 방침, 가이드라인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치료실 밖의 혈압도 중요하다는 걸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고혈압은 특히 우리가 심내혈관 발생 위험도를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인데 뭐 나이 들면 내가 혈압약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겠죠. 오늘 강의 들으셨지만은. 예, 반드시 약을 써야 됩니다. 그죠? 써야 되고 노인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이면은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80세 이상일 때 160까지 허락할 수 있다. 특히 약물 치료를 160 이상일 때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고 치료를 할 때 건강한 노인하고 또 노쇠한 노인을 구분해서 치료를 해라. 약을 뭐 몇 달씩 처방해서 집에 지금 거의 배들이던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옛날 활동할 때 약을 그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약을 바꿔서 환자의 특성에 맞게 약제를 바꿔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 85세 이상이라도 이제는 평생 고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어야 되고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기립성 저혈압을 주의해야 되고 약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약제를 올리고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라.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희님께서 제가 평소에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작년 건강검진 당시 130에 88이 나와서 고혈압 주의라고 떴거든요. 근데 그때 긴장을 너무 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최근 다시 재봤는데 또 최고 130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재봤는데 최고 127에 70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까요? 저희 엄마께서 고혈압입니다. 예, 가족력이 하나 위험 요인이 있으시네요. 연세가 이제 안 나이는 아직 안 나오셨는데, 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진료실 밖의 혈압을 자주 재보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하면 항상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를 드렸죠. 그 가정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30분 내에 흡연, 그다음에 커피도 하지 말고요. 술도 안 되고 그런 걸 마지막 상태에서 5분간 딱 안정한 상태에서 다리를 꼬지 말고 등에 받친 의자를 딱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일단 1, 2분 간격으로 3번을 재세요. 자동 혈압계. 일단 그 혈압계가 검증된 건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확인 다음에 3번을 재어 가지고 첫 번째 거는 아까도 그렇지만 긴장하면 올라가거든요. 그건 버리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걸 평균해서 수첩에 적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 보세요. 오늘 일주일 동안만 해 보시고 요즘에 또 인제 저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회도 인제 그걸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반증 혈압계라는 게 있습니다. 반증 혈압계. 그게 인제 굉장히 편하거든요. 24시간 활동혈압은 이걸 차고 가기 때문에 밤에 잘 때도 이게 막 압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또 밤에 그럴 땐 또 혈압도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반지형 혈압계가 간편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병원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 반지형 혈압계를 이용해 가지고 한 24시간 동안 혈압을 체크해서 내가 진짜 이게 인제 병원이나 검진할 때 갔을 때 혈압이 저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가면 고혈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집에서 쟀을 때 또 혈압이 높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또 아니면 반대쪽 배기 고혈압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각 진료실 밖에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혈압이라는 게 딱 한 번만 진료실에 재잖아요, 한두 번만. 그거 가지고 혈압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한이님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가정혈압도 재시고 또 활동혈압, 반지혈압 이런 걸 해가지고 정확하게 혈압 관리를 하시면 잘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그렇게 높지 않으시면 약물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혈압에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유럽 심장학회에서 이런 분들도 잠재적 고혈압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렇게 저기서 이제 검진해서 고혈압 주의라고 떴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앞으로도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심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는 건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렘브란트님은 텔미누보, 좋은 약입니다. 텔미누보 40에 2.5 복용 1년 조금 넘었는데 습관 교정으로 혈압이 떨어지면 끊을 수도 있는 건가요? 50년 장기 복용 시 발생 부작용도 공부다. 일단은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으면 벌써 이제 1년 정도 복용했으면 그 사이에 혈액 검사도 했을 거고 다 했을 거고요. 텔미누보 40에 2.5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싱글필 콤비네이션 복합제입니다. 복합제니까 40이라는 게 결국 ARB 제자고요. 그다음에 2.5가 칼슘 기량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약제를 아주 좋은 약을 쓰고 조합을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아마 혈압 수치를 안 적어놨는데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레머넌트 님이 비만하시거나 뭐 생활 습관이 이제 안 좋거나 하실 때 생활 습관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 습관 자체만으로도 약 하나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0에 2.5를 드시고 계시면은 생활 습관을 잘 하시면은 텔미누보 중에 이제 ARB 앞에 40짜리 하나로 약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줄여보시고 좀 더 몇 년 지나서 또 더 잘한다, 그럼 2.5도 이제 더 20으로 줄일 수도 있고 점점 줄일 수도 있거든요. 혈압약은 원칙은 아까도 지금 나오는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게 85세 이상도 평생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자는 거거든요. 저 역시 혈압약을 먹고 있고 먹으라는 거기 때문에 장기 복용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작용을 줄여준다는 거고요, 여러분. 아까 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이퍼텐시브 인해서 생기는 장기 손상을 제가 아까 도표에서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그런 장기 손상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막아주는데 무슨 부작용이 생기겠어요? 물론 부작용이 뭐 다리가 붓는다든지 콩팥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졌다든지 그런 건 우리가 주기적으로 1년마다 우리 혈액검사, 피검사 하면서 관찰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 진찰도 하고 병력도 물어보면서, 그래서 혈압약 타러 갈 때 진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혈압약을 평생 먹어도, 왜 그러면 모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85세 이상 사람도 평생 약을 먹으라 하겠습니까? 그죠? 치매도 예방되는데요. 장기간 복용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레머란트 님이 매년 금지 또는 수면으로 위내시경 건강 고혈압 환자는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면 내시경 한다고 꼭 약 복용하시고 하면 되니까 내시경 한다고 고혈압 환자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주의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내시경하러 가셨다가 우연히 이제 고혈압이 발견되는 분도 많죠. 긴장해 가지고 막 혈압이 올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게 진짜 긴장해서 혈압이 수면 내시경 하기 위해서 갔다가 긴장해서 올라간 건지 진짜 혈압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료실 밖에 혈압하고 진료실 혈압을 다 두 개를 이용해서 이게 진짜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소소한 나날들님. 네. 건강검진할 때 140, 90 집에서 혈압계 아버지 고혈압 재니까 평균 138에 88 정도 나오는데, 오늘 병원 재니까 110, 70 나오는데 고혈압이 따로 약을 안 먹어도 되는지 30대 여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재는 혈압이 저게 진짜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제대로 잰 거고 정평균이라 그러면은 집의 혈압은 오히려 높은데 병원 가서 재니까 낮게 나오잖아요. 그게 감염 고혈압이거든요. 감염 고혈압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혈압을 좀 더 자주 재봐야 되겠죠. 자주 정기적으로 재보시고 30대 여성분이시면은
어 꾸준하게 지금 혈압 측정하시면 되고, 이 정도는 아직은 약은 안 먹어도 되는데, 집에서 만약에 138에 88이면은 고혈압이거든요. 일단은 135에 80을 넘어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 안정 혈압이라든지 그 24시간 혈압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내 몸의 닥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